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좀 길고 어렵죠. 다름이 아니라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지난주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삼삼오오 모여서 김영란법에 대해 얘기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법의 내용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에서는 과잉입법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환영이다, 투명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찬성론도 일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란법이 뭐길래 우리 사회는 또 이렇게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두 패널 모실 거고요. 그 전에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란법, 그 논란의 역사 정리해봤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바로 지난주였죠.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미 합헌 결정도 났고 시행도 다음 달부터지만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란법이 뭐길래 그 논란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의 법안이었는데요. 그 후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에 의해 입법 예고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방지 규범으로서 사회적으로는 환영받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위헌과 부작용 논란 등으로 그동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후 논란 끝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법안이 2년 7개월이 지난 흐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4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회적인 논란에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초과, 1년에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국회에 통과하기까지는 무려 900여일 넘게 걸리며 진통을 겪었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현재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 입법이 아니냐, 혹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적정하지 않다 등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선도 여전한데요. 과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내용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두 번 모셨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곽상경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김상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더운 날씨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에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도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도 그러시죠? 예. 김영란법 제정, 예, 그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우리 사회 부패 지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부패 지수가 항상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부패 정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 현행법에 사실은 우리가 뇌물죄를 처벌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윤리법이나 공무원 윤리법이라든지 이 부패 관련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대가성 없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소개됐습니다만 2011년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 제안은 결국은 이제 공직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보다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 국민 대다수가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졸속 입법이다, 과잉 입법이다 논란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예. 선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양심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고 제대로 하면은 이런 법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짜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거둔 만큼 또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제대로 하면은 이런 법이 사실 필요가 없죠. 예.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공짜를 바라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한테 관습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좀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관습이나 의식을 바꿔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 대가를 뭐 바라고 무슨 뭐 부정한 행위는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그 정당하게 예.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좀 선진화되고 깨어났으면 합니다. 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그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선진국에서 보면은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공짜도 생각 안 하고 주고받고도 생각 안 하고 아주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것이 인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썽 부리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이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짜를 바라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보다 더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법의 취지뿐만이 아니라 법 내용에 있어서도 동의하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입법이 우리 국민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교수님, 그 공직사회 부정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사실은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법 시행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 뭐 국민 대다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지만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일단 원래 이 법이 처음 제안됐을 때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공공부문, 특히 공직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률이 제안이 됐던 거고요. 예.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언론인과 교육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원래는 공직 부패를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민간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헌재가 말했듯이 이 교육과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패가 발생한다면은 이것이 공공부문의 부패에 있어서 공직 부패에 못지않은 국민의 폐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서 국민들의 그 언론계와 교육계 부패 지수도 상당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 기능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사실 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법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과잉입법이라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이나 교육인 같은 경우 사립학교 특히 교직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인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다른 전문 영역의 어떤 그 전문가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제 교육자라든지 또는 언론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그런 민간 부문의 부패를 포함해가지고 하게 됐을 때 법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법의 어떤 과잉 입법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공적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 공적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공적 기능 그 기준도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고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은 아예 통째로 국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이해 충돌 방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이제 결국
공직자가 자신의 어떤 권한이나 지위를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공익과 사익과의 충돌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함으로 해서 결국은 공익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부패 비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친인척 채용 문제라든지 자녀 채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계약 문제라든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근무했던 그런 전문 영역에 있었던 정보를 빼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단을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은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하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기 싶은데 그 부분 빠진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 빠져 있냐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 법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 이전에 제가 언론인 교원에 대해서 왜 포함시켰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과 교원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제대로 해왔으면은 아마 여기 거론도 안 됐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교원이나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부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안 해야 할 사람들이 하니까 이 법에 포함시켜가지고 부정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교사가 교육을 하라고 그랬지 언제 학부모로부터 돈 받으라고 했습니까? 선물 받는 거 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사서 쓰지 왜 학부모로부터 뭐 받을 생각을 해요? 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면 되지 왜 빼주고 봐주고 뭐 기사 쓸 때에 뭐 문제가 뭐 덮어두고 뭐 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든 교원이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제대로 해왔으면은 여기 거론하고 포함시킬 필요도 없는데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지 말라는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교원이나 그 언론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공직 공무원보다도 교사는 더 엄해야 됩니다. 기자도 더 엄해야 되고요. 사실 말단 공무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쥐꼬리 같은 권력이 있는데 거기서 뭐 조금 뭐 금품 어떻게 해도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는데 이 교사나 그 언론인은 뭐 별 문제도 아닌데도 또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바라고 받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건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제대로 되려면은 언론인이나 교사가 더 정직하고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여기도 지금 국회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교원이고 양쪽 계신 두 분 다 교원이지만 우리도 좀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뭐 기자와 사립 교원이 포함된 것이 과잉입법이다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물론 대다수의 교원과 기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은 일부 교원들과 또 기자들 그런 그 불합리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말씀.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예.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거나 돈을 받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또 금액도 뭐 거의 한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렇게 후원금이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은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엄한 대가를 치릅니다. 뭐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뭐 선거 이전에 벌써 그 정치를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부통령 포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유
그쪽에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샅샅이 일일이 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 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구분이 없습니다. 돈을 자기 사적으로 쓰는지 국가를 위해서 쓰는지 정치를 위해서 제대로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구분도 없어요. 더 지저분하고 더 비양심적이고 형편없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입법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싹 빼놔놓고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국가의 지도자고 저게 무슨 뭐 국회를 움직이는 저 사람들 믿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거보다도 더 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법을 들여다봐라. 네. 사실은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예, 국회의원도 뭐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부정착탁이라든지 또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적용 대상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부정청탁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을 부탁받거나든지 또는 뭐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 조항인데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청탁과 예, 공적인 청탁과 민원. 뭐 민원이라든지 사실 민원이 대부분 청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지 부정한지는 나중에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사람마다 틀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대부분 이것이 뭐 자신의 지역의 어떤 민원으로 들어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적용 대상이 지금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을 적용받는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많습니다. 뭐, 예. 예.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문제도 있고. 글쎄요, 지금 또 잘못하면 배우자 신고 의무 다수가 조항 범법자가 되지 네. 않겠느냐 하는 네. 우려도 있고요.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 때문에 이제 배우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400만 가까운 적용 대상자가 이제 예.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법으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부패를 갖다 차단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형사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위가 아닌 뭐 신조경의 행위로 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그 연좌제 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서 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이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배우자가 직접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직자가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사실 이 배우자들이 신고를 그렇고 인식을 가지고 신고를 할 자기가 그 어떤 인식을 해야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모르는 가운데서 뭐 신고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이제 개별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결국 잘못하면은 그런 가족 간의 불신이라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나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나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에 네. 가족이나 친지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 그런 것도 같고요. 있죠. 네. 자, 교수님. 이게 범위가 지금 문제인데 일부에서는 좀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야 된다. 방위산업체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소하청업체에 갑질하는 대기업, 예? 특히 네. 구매에 관련된 임원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단체들, 예. 그런 기관들이 포함해 주도록 청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된다는 네. 데 동의하시는 네. 거죠? 예. 왜냐하면은 선물을 한다든지 또 뭐 부조금을 낸다든지 또 뭘 할 때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스스로 이 법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더 정화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 거론되고 있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또
군납업자라든지 또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왜 포함 안 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깨끗하고 공무원 이상으로 다 정직하고 잘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유관 기관은 안 한다는 거는 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저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시민단체들도 네. 언론 이상의 힘을 그렇죠.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도 NGO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제 제5의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있었죠. 힘이 커졌습니다만은 사실 이 법은 그 만들 때 그 목적에 따라 내용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 법이 공직 부패를 일단은 근절하기 위해서 나온 목적을 가지고 공정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대상은 공직자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언론인, 민간인 언론인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막 그때부터 이런 논란이 논란이 시작된 일어났는데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부패라는 것은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간인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그 뇌물을 공유하면 형법상 뇌물 공유죄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시민단체 만약에 구성원이 금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뇌물 공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대할 바에는 차라리 형법에다가 이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차라리 집어넣는 것이 낫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특별법이 범위를 확대했을 때 악용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예를 들어서 언론인 같은 경우 뭐 정부의 부정적이거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언론 의견을 갖다 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재갈을 물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 국공립 사립 이 이원 체제로 학교 체제가 돼 있는데 사립학교도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반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재갈을 물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후진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권한들을 가진 공직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갖다가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교수들 강연료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국립대 교수가 시간당 40만 원, 총장은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 교수는 직급 무관하게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사실 십수년간,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 지식을 가격을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니냐. 그리고 또 국내에 외국 석학들이 와서 강연할 때는 뭐 강연료 아시겠지만 엄청나잖아요. 몇 억씩도 받고 오고 항공료에다가 포함해서 받는데 이건 오히려 좀 우리 학문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수가 사실은 그 외부 강의 나가고 하는 거는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건 5만 원을 받건 또 뭐 100만 원을 받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갈 때에 돈을 받고 얼마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강의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제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어떤 출연료가 참 공헌한다는 작죠. 정신 그거를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 돈을 보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취지는 사실 교수들- 어떤 뭐 공공단체에 가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어떤 뭐 기업이나 공공단체 어떤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이제 강연을 하는 경우에 강연료가 이제 과도하게 책정되는 뭐 그런 근데 이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교수 게 아닌가 중에 싶습니다. 예. 장사꾼 교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아니면 아닌다. 내가 한 번 가서 강의하면은 얼마 이상이다. 뭐 예. 어쩌다 하는 거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교수라기보다는 장사꾼이고 보따리 장사지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교수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양심적으로 하면은 뭐 그냥 와서 봉사로 해달라고 해도 하고 10만 원, 5만 원 받아도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뭐 불평을 해서 많다 적다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외국에 뭐 그 사람들은 비싸게 하고 뭐 하고 연구비면은 문제가 달라요. 연구비를 제한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강의는 예. 우리나라에서 이 강의 문제를 가지고 강의료 가지고 자본도 있고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글쎄요,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학 교수가 하나의 뭐 직업이지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뭐 군사부 1세트처럼 무슨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들이 외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지식의 진익 산업에 있어서는 지식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반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쪽 지식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대학에서 그냥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강연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 이번에 그 시행령이 그렇게 강연료를 규정을 이렇게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최초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교수들의 최초죠. 그 강연료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그 한국 국적을 가진 교수들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이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속인주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 교수들은 다른 거죠. 외국 교수들은 이제 한국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사실은 뭐 법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걸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연이라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야기하자면 교수들 강연료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청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있죠. 뭐 예. 정부 뭐 평가라든가, 예. 어떤 기관 평가라든가, 기업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를 후하게 주고 그 대가로 사실 이제 강연을 초대받고 가서 과한 강연료를 지급받고 뭐 이러는 또 불합리한 사례들이 그런 경우는 종종 거의 있었잖아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사실은 뭐 근데 터무니없는 그런 예외적인 강연료는 사례를 두고 이 전체를 그렇죠. 이렇게 법은 예외적인 것을 적용하는 다뤄서는 안 되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지금 1시 28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이 시간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0.26% 상승을 보이면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은 원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의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죠. 현재 0.71% 상승을 보이면서 2014.9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0.48% 상승을 보이면서 700선을 회복한 코스닥 지수 701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89% 하락을 보이면서 6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7을 발표했죠. 우리나라에서 사전 판매와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7%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인 한국전력은 2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짜장에서 0.65% 하락을 보이면서 6만 900원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1.15%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최근 3거래에는 조정은 받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41%의 상승을, 삼성물산은 2.2%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의 셀트리온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58%의 하락을 보이면서 10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카카오는 오늘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92,300원에, 3위인 매드톡스는 0.6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인 CJ 오늘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반발 우려감에 엔터주와 화장품주 최근 연일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CJ E&M 67,0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루에는 2.36%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자율주행. 그 완벽함이 여기에서도. 미래와의 조우 준비되셨나요? 현대모비스.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매일경제텐에서 뵙겠습니다.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에 참여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17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주식 시장 살펴보는 동안에도 두 분 교수님들과 저와 토론의 열기가 뜨거웠는데, 자, 그 교수들의 강연료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금품 상한선 3, 5, 10. 그렇죠? 식사 접대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게 뭐 현실성이 있겠느냐. 너무 또 기준을 과하게 내려잡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답은 뭐 아니다시죠?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예. 금액을 정해놓는 거 5년 시한부로 하고 그 5년 후에는 아예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예 주고받지 못하고? 네, 아예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요새 이런 거 있습니다. 경조비 여기 10만 원을 해놨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서 문자가 와가지고 구자를 주면서 경조비를 입금시켜 달라는 겁니다. 참 기상천외,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예. 밥값 내는데 예. 얼마까지 되고 안 되고 네? 선물을 뭐 얼마까지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야 주는 거 하나가 이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이 특히 명절 때, 그 다음에 특히 그 부조금, 경조사 비용 뭐 이런 건데 이거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껄끄럽고 뭐 어떻게 할지 어렵고 참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밥값을 3만 원이다, 뭐 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진국은 이런 거 도대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뭐 누구 먹는데 밥값을 얼마까지 정하고 뭐 얻어먹고 무슨 뭐 선물이 어쩌고 그런 게 그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외국에 갔을 때 얼마 이상짜리 받으면은 국가에 헌납한다는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물을 얼마짜리까지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조사에 뭐 10만 원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그 무슨 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육사 졸업을 하고 고대령이라고 무슨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서 그 사람 그 기록을 보니까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자기가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밥값 낸 사람 주소를 가지고 가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메모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우편함으로 뭐 그게 70년대니까 우편 그를 금액을 끊어가지고 반드시 보냈어요. 그 육사 교육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존경하기는커녕 그렇죠. 사회생활 비난하고 무슨 뭐 힘들었을 네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어떻게 얻어 먹느냐 별소리 예. 나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일본의 판검사는 예. 절대로 외식은 안 합니다. 일본의 판검사는 반드시 자기 사무실 군의 식당에서만 먹어요. 그게 법으로 규정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예 그걸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검사가 있는데 누가 밥 먹자 그래 보세요.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도 그래요. 선물도 정성이고 꼭 뭐 이건데 무슨 뭐 선물을 갖다가 뭐 5만 원으로 뭐 하는데 뭐 누가 뭐 농민이 데모를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없애기는 그러니까 5년 시한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아예? 일체 예. 뭐 없다 이거. 그리고 이 경조사비도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오죽하면 이거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했겠습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도 많잖아요. 예. 교수랑 기자랑 뭐 그죠? 예. 뭐 공무원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값을 누가 내냐 그런 게 퀴즈로 나온 적도 있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예, 지금 아마 이 기준이 2003년도 공무원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아마 적용한 것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뭐 이런 규정을 정하는 자체가 좀 창피하긴 하죠. 뭐냐면 뭐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뭐 서로 개인들 간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공직 사회의 어떤 청탁의 수단으로 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한 10년 동안 살아보면서 보면은 사실 뭐 거기서는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치페이 아닙니까? 식사도 거의 뭐 더치페이고 심지어는 일단은 안 되는 그 커피 한 잔도 각자가 내는 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교수님 그 스웨덴 국회의원들 활동비 내역을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보니까 진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더치페이를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10,000원 이하의 식사비, 말씀하신 커피비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이 학생들끼리 가도 각자 더치페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참. 각자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내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문화는 사실 뭐 누가 밥 먹으러 가자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선물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특히 뭐 경조사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찾아보면 거의 뭐 원수 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예. 거의 그냥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경조사가 발생하면 가게 되고 예. 또 경조사 때 경조사비 내야 인간관계가 되고. 재편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조사비가 일 얼마나 때문에 아마 중요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법의 시행령에다가 이 금액까지 적어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교수님 이게 보니까요, 그 법인 카드로 결제한 기업 접대비거든요. 2008년 보니까 7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뭐 물가 상승률도 있었겠습니다만 2015년 보니까 거의 10조에 가깝습니다. 네. 엄청나거든요. 제가 70년대에 예. 그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기업의 생산 외 비용, 생산하고 관계없는 비용, 그거를 계산해 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만이 국민정부가 부정부패 때문에 이제 실패하고 대만으로 와가지고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부정하면은 아예 사형까지 집행하는 그런 정도로 엄하게 했는데 그때에 70년대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생산과 관계없는 회사의 비용 우리나라가 13%였고 대만은 2%였습니다.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대만하고 아직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회사에서 손님 대대한다든지 무슨 뭐 비용으로 한다든지 또는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아주 엄하게 합니다. 뭐 꼭 회사가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히 생산과 관계없는 뭐 비용, 한때는 우리가 무슨 뭐 50만 원 이상은 금지해가지고 무슨 뭐 50만 원짜리를 2개를 만들어서 묶어서 무슨 뭐 어쩌고 뭐 이런 편법까지 쓰기도 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세입이 기준이 있었죠, 50만 원.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한 회사나 그룹이나 어느 단체만 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그 법인 카드 쓰는 한도 이거를 저는 아주 그냥 특별히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지금 뭐 10조에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뭐 여기에 10분의 1로 줄이든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생산에 관계없는 기업의 적대비 이것이 사실은 이제 뭐 기업의 재투자가 되고 그것이 또 기업 구성원들의 소득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가고 뭐 이런 우리가 그리는 큰 그림이 제대로 돌아가면 좋은데 일단은 10조라는 돈은 이제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10조 뭐 식당부터 시작하고 화한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돈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쓰여야죠. 안 써야 되지만 이 돈이 갑자기 안 쓰일 경우에는 그럼 그 기업 접대라는 소비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많은 업소들이라든가 여기서는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기업 접대비라는 게 접대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사실 그런데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활동비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죠, 사실. 그 우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음성적인 그런 어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접대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가 민간 유착을 이야기할 때는 기업들이 이제 공직자들에게 어떤 접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공정 경쟁의 시대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 공정 경쟁하다 보면 자신들의 실력을 가지고 국가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또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 거론이 됐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마 그 어떻게 보면 뿌리가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우리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당장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출도 줄어들겠죠.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실 백화점에서 고가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그동안 엉뚱한 데로 쓰였다는 얘기냐,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경제를 건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게 꼭 고가에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이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한번 꽃 보십시오.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그냥 뭐 자리가 없어요. 그게 정성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례입니까? 화환이 들어오면 이름만 떼고 화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서 버리더라고요. 아니, 저 상주나 그쪽에서 그게 어디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것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특히 어떤 뭐 단체도 그렇지만 기업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사람 키보다 큰 거를 그냥 뭐 수백 개 늘어나가지고 추럭으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할 정도로 이거 고쳐야죠. 이런 거
정말 그런 거는 꽃 면송이 갔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장례식에서 그 하나의 예의지. 무슨 놈의 꽃을 갖다가 몇 추억으로 데려다가 그냥 막 이렇게 뭐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나 뭐 하면은 뭐 그냥 이런 거 얼마나 그 낭비고. 그런데 문제는 아이 뭐 이거 없애면은 뭐 꽃장사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낭비하기 때문에 낭비를 위한 꽃장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선물용으로 막 해가지고 뭐 거기 한몫 대목이라고 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뭐 이거 뭐 어떻다고 불평하고 하는데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꽃도 정상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제대로 사고 파는 데서 꽃장사를 하고 농산물도 수요자가 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들이는 데에 거기에서 뭐 저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제대로 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좋지 않은 거 뭐 쓸데없는 데다가 뭘 해가지고 돈벌이 해야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농수산물이나 이 화환이나 이런 거는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 영란법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을 통해서만 이게 되는 방향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화훼 업종이나 아니면 요식 업종, 뭐 축산 업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실한 성장을 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순간은 좀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야 이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우리 그렇죠. 또 빠르잖아요. 뭐 하나 생겨지면 그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또 이게 편법 마련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데 오히려 편법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교수님 보시기엔 지켜질까요 이게? 아무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긴 합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질 때는 안 지켜짐으로 해서 사문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의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은 유형들의 부정청탁에 하는 거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물망처럼 그런 어떤 부패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놨지만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우리가 형법이라는 게 처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의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범죄 행위를 했을 때만 의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부정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거나 부정적인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그때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법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현실성이라는데 사실 아까 우리가 뭐 금액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금액들도 현실적으로 당장 와닿지 않는 거죠. 사실 뭐 그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봐서는 점심 한 끼에 뭐 10,000원이 안 되는 점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접대하겠다는 것 때문에 액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법을 만들 때는 상당히 그 디테일한 부분은 고려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법이 없어서 이렇게 사회가 혼탁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터지는 뭐 조선업계 비리라든가 공직자 비리, 대형 비리들 많은데 아무래도 법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 제가 40초 드릴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엄격하죠. 저는 그 법규를 더 엄격하게 하고 더 확대하고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은 국민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 국민들이 어떤 그런 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의 취지는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처벌 수위도 높여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음 문제고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진화되고 편안하고 정직하고 잘 살아가는 하나의 관습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김영란법,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곽상경 교수, 그리고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김상겸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자, 요즘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죠. 하도 없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폭염 때문에 요새 아주 온열 질환자들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더운 것도 모자라서 신문이고 TV고 혼통 열받는 뉴스뿐 정말 답답한 요즘입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무엇보다 김영란법 논란으로 뜨거워진 이 열기가 좀 시원하게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